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오늘은 늘 듣기만 하다 특별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 인생은 평범했어요. 그냥 홍기가 차서 그때 만나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른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 굴곡 없는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는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잘 되었답니다. 친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구 공장을 했었기 때문에 전 미술을 전공하여 친정 부모님을 도와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게 하던 공장이 저의 성취욕으로 인해 점점 확장되어 갔었죠. 너 덕분에 매출이 엄청 올랐어. 고맙다. 이 가구 공장 네 아빠랑 나이 들면 서서히 접어야지 했는데 네가 가업을 잇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는데. 사실 네 아빠가 엄청 아끼던 공장이잖아. 그리고 네가 사업수완이 오죽 좋아? 에이, 엄마 아빠가 터를 잘 마련해놨지. 난 그냥 거기에 수저만 얹은 거고. 그래도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더 고마워. 엄마 아빠가 뒤에서 좀 뒷받침해줬어? 아마 이렇게 조건 좋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엄마 아빠 고마워요. 결혼은 했지만 사실상 제 사업이었기 때문에 친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어요. 결혼을 했지만 일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런 저를 시댁과 남편은 오히려 응원해주며 용기를 주었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은 사업을 하는 저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현명한 남편이었고, 시댁 또한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엄마, 이 사람 가구 공장 매출이 작년에 비해 엄청 올랐대요. 진짜 사업수완 대단하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열심히 하셨긴 했는데, 그래도 당신이 진짜 사업가 체질인 것 같아. 아마 난 절대 못할 거야. 안정적인 게 제일 좋거든. 우리 큰며느리가 똑소리 나잖니. 그리고 넌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오히려 대비 효과 때문에 더 잘 맞는 거란다. 그러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안정적, 나는 성취형.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맞는 거지. 나도 자기가 대단하거든. 아쉬울 거 없는 삶이었고 탄탄대로의 삶이었어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형제 간의 우애도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동서 간의 사이도 각별했습니다. 항상 바쁜 저 대신에 동서가 늘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거든요. 큰며느리로서 항상 집안을 못 돌본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서가 정말 잘해주었기도 했고, 시어른들도 바쁜 저에게 전혀 부담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던 거예요. 모두 다 고마운 사람들 뿐이었어요. 동서, 미안해. 내가 진짜 동서 볼 면목이 없다. 설거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푹 쉬어. 이 많은 음식 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그래도 집에서 전이나 이런 것들 해온다고 해온 건데. 아휴, 동서가 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네.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이 오죽 바쁘신 분이겠어요? 저 다 이해해요. 제가 워킹맘들을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평생 전 살림만 해가지고 나가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집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뭐. 그래도 그게 아니야. 동서가 일 안 한다고 해도 집에서 노는 거 아니잖아. 살림하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말인데, 이거 헤어살롱 티켓이거든? 동서 집 근처지? 주말에 시간 될 때 머리나 하고 기분 전환 좀 시켜.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어머, 역시 저 생각해주는 건 형님밖에 없네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형님 복이 많은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에 시집와서 형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니까요. 감사해요, 정말. 절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말이죠. 아유, 이해심 많은 둘째나, 항상 당연하게 생각 않고 미안해하는 첫째나, 우리 며느리들이 최고다. 정말 기특해. 늘 집에서 살림만 하는 동서를 챙기는 것도 저였어요. 제가 일을 하느라 조금 가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에 대해 동서에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양심 없게 모든 일을 동서한테 떠넘기고 딱 현금으로 모든 걸 커버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 늘 시댁 모임일 때면 집에서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어느 정도의 음식은 만들어서 가지고 갔답니다. 동서 혼자 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모습 때문에 시어머님은 저를 더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노력하는 모습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분이었거든요. 아유, 너는 일도 하면서 뭘 이런 걸 만들어 와. 나랑 둘째랑 하면 되는데. 어쨌든 네 정성 하여튼 알아줘야 한다. 아니에요. 제가 큰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해야죠.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다 챙기고 싶은데 시간이 진짜 없네요. 괜찮아. 네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다 아는데 뭐. 네 동서 집에서 놀잖니. 그럼 그냥 나랑 하면 되는 거야. 에이, 그건 아니죠. 동서가 집에서 그냥 노나요. 살림하고 애 보고 매일 음식하고 진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전 오히려 동서가 더 대단하고 진짜 존경스러운걸요? 어머, 아니에요. 형님이 더 대단하시죠.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집에서 뭘 한다고. 전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그네 마음씨 정말 그리 비단결같이 고우니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거다. 술술. 가끔 민망하게 어머님이 너무 저만 챙기는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혹시라도 소외될까 늘 동서를 챙겼답니다. 한 번은 동서가 울면서 저녁에 전화가 왔고 서둘러 일을 마치고 동서를 만나러 갔을 때 진지하게 동서는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동서네 부부였기 때문에 동서의 폭탄 선언에 머리가 아찔하고 내가 뭘 도울 게 없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정말 이혼할까 봐요. 형님네처럼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술만 퍼먹고 하는 것도 없이 그저 저만 쥐잡듯 잡아요. 모르셨죠? 늘 형님네 보면 하하허허 좋은 사람인 척. 저 진짜 우울하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 몰랐어, 동서. 진짜 힘들었겠다. 서방님 그럼 일을 아예 안 하시는 거야? 그때 일 간뒀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도 안 하고 매일 술만 퍼마셔요. 저 진짜 살고 싶은 낙도 없고 애들만 아니면 끝내고 싶어요. 공과금은 밀렸지, 돈은 안 벌어오지.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그렇게 무치기만 인간이랑 끝내야 맞는 건데 저 어쩌면 좋아요? 아, 어떡하냐 진짜.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동서? 서방님이 내가 뭐 얘기한다고 듣겠어? 일단 오늘 나한테 다 털어놔봐. 일단은 생활비가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이 없으니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요.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 그렇겠지. 진짜 안타깝다. 동서, 그만 울어.
내가 다 마음 아프려고 해. 우리 이 위기 어떻게든 헤쳐나가 봐야지. 하염없이 우는 동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동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일하는 가구 공장에 서방님을 취직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일단 동선에 가장 필요한 현금을 먼저 주었답니다. 제가 주기에도 어느 정도 큰 금액이었고 친동생네 부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 아까울 게 없었어요. 동선은 그 현금을 보면서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 형님, 이렇게 큰 돈을 계좌로 싸주시다니 진짜 감사해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야, 내 동생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지. 그리고 서방님이나 동서나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일단 밀린 공과금이랑 애들 학원비에 보탰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어. 내가 다 미안하다. 난 그런 것도 몰랐잖아.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형님한텐 참 갚아야 할 게 많네요, 정말. 그리고 혹시 서방님 우리 가구 공장에 취직시키면 어떨까? 해보지 않은 일이라 좀 힘들 순 있겠는데 그래도 당장에 동선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취직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때? 나도 이런 말 하긴 조금 조심스럽긴 해. 어머, 저희야 좋죠. 감사해요. 사실 애 학원비에 지금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마냥 놀고만 있으니 제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만. 역시 형님한테 얘기하면 뭐든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정말 솔로몬이세요.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 나야 고맙지. 그럼 서방님한테는 내가 이의 통해서 얘기할게. 괜찮지? 너 동서랑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동서도 곤란할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말 맞추고 시작하지 뭐. 너무 상심해 마. 그래도 태생이 성실하신 분인 거 우리 잘 알잖아. 서방님도 잠깐의 방황일 뿐이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보자. 동서 힘들지? 힘내. 그렇게 시동생은 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전공이 아니다 보니 쏙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형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의 불안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서방님이 돈을 가져다 주니 언제 그러냐는 듯 동서는 노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늘 고마워하고 저를 잘 따랐던 동서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인지 저에게 늘 불만만을 말했거든요. 형님, 이런 부탁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해가 형님 시동생인데 회사에서 직책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직책? 우린 직책 같은 거 없어. 엄마 아빠도 그냥 직원들이랑 같이 대등하게 일하시는걸? 왜 직책이 필요해? 그래도 가오가 안 살잖아요. 명색이 시동생인데. 그냥 직책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직원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형님이 이제 대표니까 그런 것쯤은 해줄 수 있지 않나요? 형님, 제가 존경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요. 미안. 아무리 대표라도 그런 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동서 마음 무슨 마음인진 알겠는데 곤란할 것 같아. 미안해.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면 형님이 재고라도 해보실 줄 알았는데 역시 남이긴 하네요. 그럼
월급 좀 인상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애가 둘의 외벌이인데 아무래도 월급이 너무 짜서 조금 빠듯하긴 하거든요. 서방님이 원하는 거야? 아니면 동서가 원하는 거야? 솔직히 경력이 없고 이 정도 월급이면 진짜 많이 주는 거거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 알겠습니다. 전 그래도 형님을 언제나 제 친언니처럼 생각했는데 역시. 말끝을 흐리면서 묘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동서였어요. 사실 동서와 지낼 때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같이 일을 하는 내내 동서는 저에게 특히 급여적인 부분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일을 하게 되니 저의 연매출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일이 잦아졌고 피곤해지는 일이 급격히 많아졌어요. 얘기 듣기론 매출 장난 아니라면서요? 형님 근데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희만 가족으로 생각한 것 같네요. 원래 가족한테 제일 잘해야 하는 건데 지금 형님은 형님 배만 불리는 꼴이니 참 마음이 그렇네요. 동서, 말 함부로 할래? 내가 저번부터 많이 참았는데 매출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지난번부터 월급 때문에 그래? 나 진짜 동서 이런 모습 낯설다. 지금 같아선 괜히 서방님이랑 일하자고 한 것 같아. 본색 나오시네요. 전 친언니처럼 믿고 따랐는데 그놈의 감투 씌워주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든 건지. 솔직히 형님네 부모님 언제까지 그 일 하시겠어요? 이제 믿을 사람이라곤 제 남편뿐이 없을 텐데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동서와는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적인 일로 마음이 복잡할 때 하필 경제 사정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던 제 사업 홈쇼핑과 이제 곧 계약하고 방송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때 갑작스러운 가구 디자인의 유출로 인해 모든 게 무산되고 만 거예요. 전 그 유출된 것이 어이가 없었고 홈쇼핑은 물론 일단 지금 온라인상에 가구를 올려놓은 것들을 다 내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홈쇼핑에 판매를 할 목적으로 재고 수량을 훨씬 많게 찍어냈던 물품 때문에 저희는 그 물량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고 결국 부도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사람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고 제 욕심으로 욕심 없이 소소하게 일하시던 부모님이 피해를 본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절 더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부모님과 남편이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일단 이 위기 잘 헤쳐나가자. 사람이 어떻게 상승 곡선만 타겠니? 너무 낙담하지 마. 미안해. 내가 욕심부려서 문까지 닫게 하고 내가 꼭 일으킬 게 엄마. 일단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 미안해. 나도 도울게. 당신 혼자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완전 빚더미도 아니고 이 정도 빚은 금방 재기할 수 있을 거야. 전 백방으로 다시 회사를 살리기에 급급했어요. 그 무렵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서방님은 진작에 회사의 안 좋은 소식을 눈치채고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얘기를 듣기론 동선의 친정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땅이 팔리면서 동선은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와 갑작스럽게 삶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남한테 돈을 절대 꾸면 안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람이 한기에 부딪히니 이리저리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생각나는 사람은 동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부탁을 하였어요. 돈 얘기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동서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 물류건만 해결되면 정상화 되거든. 정말 미안한데 돈 좀 꺼줄 수 있어? 신원은 확실하잖아. 이번에 동서가 도와주면 은인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부탁해. 어머, 형님이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네요. 기가 막혀라. 이건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하는데 언제 또 형님이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어쩌죠? 제 철칙이 절대 동거래는 안 하는 거라.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요. 그래 뭐. 본인 신념이 그렇다고 하니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네.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이제 제 기분 좀 마셨어요? 늘 잘 나가는 형님 뒤에서 제가 얼마나 그림자 같았는지 형님은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이 오니 제 기분이 다 좋은데요? 형님 망한 건 안 됐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그냥 돈 걱정하시며 사시는 수밖에. 참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딱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적인 연락은 하지 말아주셨음 해요. 불편하거든요. 뭐? 무슨 뜻이야? 지금 우리 집이 망했다고 이제 거리를 두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참 악담한다 진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숨기고 사느라 혼났어요. 얼마나 형님이 질투나던지. 근데 이제야 제자리 같네요. 동서는 그동안 저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면서 제가 처한 이 상황을 비웃었습니다. 정말 바닥을 쳐보니 알겠더라고요.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척 있었던 인간들을 말이죠. 전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었고 화도 낼 힘이 없었어요. 사실 그전 서방님과 일했을 당시부터 동서의 본 모습을 간간히 보았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은 아니었고 이로써 제가 사람을 정말 잘못 보았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믿을 인간 없다고 생각하며 제 멘토를 더 부여잡게 되었죠. 그 시간에 빨리 유출범을 잡아 모든 걸 제대로 돌려놔야겠다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이 흘렀고 완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던 때였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우연히 집 근처에서 2년 동안 절 손절한 동서네를 마주치고 말았고 동서는 절 보자마자 화색이 돌더라고요. 보아하니 제 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어요. 어머, 형님 아니에요? 아니, 이 동네는 웬일이시래? 어머님한테 듣기론 아직도 그전보다 지지부진하다던데. 그래? 뭐 마음대로 생각해. 나 동서 같은 사람이랑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거든.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라. 우리가 그렇게 얼굴 보면서 안부 물을 사이는 아니잖아? 동서 보니까 알겠네. 아직까지 살만한 거. 늘 죽상이더니 달라 보여. 그런가요? 이제야 제 인생 제 전성기가 온 거죠. 형님만 잘 살라는 법 있나요? 원래 저같이 고급지게 생긴 사람은 다 생긴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동네에 저흰 이사 가려고 여기 매물 보러 온 거거든요. 형님, 여기 70평 구경만 해볼래요? 형님한텐 그림의 떡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과거가 그립겠어요. 저랑 같이 과거로 한번 떠나보실래요? 웃겨. 어디 집 보러 온 건데? 혹시 저기 동서가 가리킨 집 말하는 거야? 그럼 니들 여기 집주인 구경 한번 해볼래?
제 말에 빠르게 굳어지는 동선의 부부였어요. 서방님도 거의 동서편에 서서 저희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남편과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은 지 꽤 오래 되었거든요. 그렇게 우애 좋았던 형제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 말에 동서는 빠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묻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가 망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형님이 이 집 주인이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맞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한테 듣기론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 그대로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보면 꼭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아주 웃기네요. 어머님한테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또 시샘 살 일 있니? 나 제기했어. 다행히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제품이 히트쳤거든. 우리 사이 이렇게 된 거 어머님도 뻔히 아는데 동서한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싶었겠어? 사람 앞일 모른다. 그렇지? 여기 내가 전세 놓은 집이야. 보아하니 매매는 아니고 전세 보러 왔나 본데 잘 구경하고 가셔. 난 공가사는 확실한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둘러봐. 아, 기가 막혀. 아니, 제기를 했다고? 어떻게 당신이 제기를 할 수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빚이 얼만데 도대체. 나 사업선 좋은 거 알잖아. 투자자들 잘 만났어. 참, 누구는 나 그렇게 등한시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이 날 믿어주더라. 제가 제기를 했다는 말에 동서는 안색이 싹 바뀌었고 집주인이 저라는 말에 또 한 번 좌절한 얼굴이었어요. 참 가까이 있었을 때 저런 모습을 왜 몰랐었는지 정말 제 발등을 찍고 싶었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일이 밝혀졌어요. 2년 전 제 디자인을 유출해 타 업체에 공유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서방님이었던 거예요. 중국으로 유출됐다, 어디 나라에 유출됐다 등 사실 디자인 유출을 한 사람은 잡기가 힘들다고 했지만 제 디자인을 판매한 사람이 술술 불더군요. 내부 소행일 거라고 확신했는데 서방님일 줄이야. 2년 동안 그 범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범인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충격에 휩싸였고 오히려 남보다 가족 간의 핏줄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서방님, 어떻게 된 거죠? 동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서방님이 진짜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놀랍네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요? 난 서방님네 어려울 때 정말 안타까워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이럴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미쳤었나 봐요. 더 큰 돈이 눈앞에 있으니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마침 이 사람도 계속 부추기고 제가 형이랑 형수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용서가 되진 않겠죠? 배신감 때문에. 당연하죠. 동서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한통속이니까. 그럼 그때 부자가 됐다는 게 땅이 팔려서가 아니라 제 디자인 유출을 해주면서 받은 돈이겠군요. 긴 말 필요 없네요. 백날 입으로 말해봤자 뭐 느끼는 게 있겠어요? 법으로 해결하죠. 형수님, 제발 그냥 묻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항상 마음 편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힘들어진 이유 다 이것 때문이었고 이 일 때문에 저희 외면하던 게 서방님네예요. 본인들이 다 저질러 놓고
망하기만을 바랬던 것처럼 말이죠.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서방님이 뿌린 죄 알아서 달게 받으세요. 그게 속죄하는 길이니까. 전 바로 고소를 하였으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어요. 참 법이 뭔지 가족 간에는 아무리 횡령사기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그 죄를 물을 수 없더군요. 하지만 제 피해액이 워낙 큰 데다 디자인 유출로 인한 건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거의 졸도 직전이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사실이냐? 네 형수 회사 망하게 한 장본인이 너란 말이야? 아니 참 어떡해. 내 아들 맞나 싶어. 정말 네가 그런 거야? 죄송해요. 아무리 애엄마가 부추겼어도 제가 형이랑 형수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뭐 내 탓을 해. 당신도 동조한 거잖아. 웃긴다 진짜. 비겁하게 내 탓만 하시겠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입 다물어. 너네는 아주 서로의 탓만 하고 진정 잘못한 걸 모르지? 나도 첫째네 하는 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벌 달게 받아. 알겠니? 고양 것들. 그러니까 너네가 안 풀리는 거야. 그 돈으로 호요식 해봤자지. 이미 그 돈은 다 날렸잖니? 디자인을 유출한 대가로 받은 돈은 이미 흥청망청 다 써버린 서방님네 부부였어요. 그리고 소송은 길어졌습니다. 남이 아니라 형제 사건이라 그런지 제가 원하는 판결도 안 나왔고요. 그저 소액의 벌금만이 떨어졌어요. 제가 피해 입었던 것은 막대했지만요. 하지만 남의 눈에서 눈물 내면 본인은 피눈물 난다고 하던가요? 법으로서 크게 벌을 받지 못했지만 동선에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돈으로 큰 돈을 벌려다 막대한 사기를 당하고 말았고 결국 서방님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동선은 아차있는지 절 찾아왔습니다. 아주 불쌍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저랑 우리 애들 진짜 이러다 큰일 나요. 친정이 잘 사는 편도 아닌데다가 이도 지금 쫓기는 판국에 제가 어찌해야 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 다 아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웃긴다. 동서 나 힘들 때 뭐라고 했어? 그냥 똑같이 얘기할게. 내 철칙이 동거래는 절대 안 한다는 주의라 어쩔 수 없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 마주 볼 사이는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인데 서방님이 쫓기든 깜빵을 가든 난 알 바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동서의 그 잘난 주둥아리로 뭘 못하겠어? 사람 앞일 참 모르지? 그때 너의 호화로운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니? 떳떳한 돈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었으면서 뻔뻔하게끔 본인이 일군 것처럼 지금 벌 받는 거야.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그때 머리에 뭐를 맞았나.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빌게요. 빌지 마. 마음 안 변하니까.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어머님 때문이라도 완전히 연을 끊을 순 없겠지만 이도 다신 안 보고 싶어 해. 그냥 지 죽은 듯 살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대더라. 본인들이 남 아프게 한 만큼 거두는 거지. 그럼 이만 일어설게. 형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빌려달라고 한 동서였지만 전 단칼에 거절하였고 동서네는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뭔지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동서네 자식들이 눈에 밟혔어요. 부모를 잘못 만난 죄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상의 후 철저히 조카들을 위해 서방님의 가장 큰 빚을 조금 변제해 주었고 숨 쉴 구멍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절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닌 정말 조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 역시 이 돈을 갚으면서도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제가 성인고자가 아니니 정말 조카들만 생각하고 해준 것이었거든요. 정말 고맙다. 자식이 뭔지 네가 내린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둘째내가 마음 아팠거든.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 그렇게 너 힘들게 한 못된 것들인데 막상 저꼴로 산다고 하니 내가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참 말도 못하고 끙끙댔거든. 아니에요. 서방님이랑 동서 보고 해준 게 아니라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이 안 됐잖아요. 어머님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동서네랑 화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텐 원수들인 건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고마워하시지 않아도 되세요. 고맙다. 나도 진짜 그 녀석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데 당신은 오죽했겠어.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그때만 생각하면 핏줄이고 나발이고 연을 확 끊고 싶다가도 저렇게 쫓기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정말 안 좋았거든. 면목 없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천성이 모질지 못해서 그 꼴은 보지 못하겠더라. 참,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어쩌겠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선에는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맞벌이를 하며 전전긍긍하고 살면서 저에게 조금씩 빚을 갚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매끄러운 사이는 아니지만 동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 걸 깨달았는지 저를 보면 납작 엎드리기도 해요. 형님, 이거 제가 만든 전병인데 좀 드셔보세요. 제가 뭘 해드릴 건 없고 이런 것밖에 못 해드리네요. 드실 거죠? 아니, 됐어. 독을 탔을지 누가 알아? 동서 아수라 백작이잖아. 그 시커먼 속을 내가 또 어떻게 믿고 먹겠어. 이런 건 안 줘도 돼.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 숨쉴 틈을 만들어주셨는데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고. 됐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아. 그리고 난 아직 동서 얼굴 껄끄럽거든. 이렇게 우리 오는 날 어머님네 안 왔으면 해. 네, 그러도록 할게요. 언젠가 형님이 마음 풀리시는 날 꼭 말씀해 주세요. 전 이제 정말 형님을 존경하고 모실 거거든요.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동서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절대 안 믿어. 나한테 동서는 이제 이 정도의 인간이야. 아직까지 껄끄러운 관계지만 그래도 차츰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사람 마음에 상처 내고 싶지 않은데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용서가 되질 않네요. 다행히 빨리 원상복구를 해서 지금 제 사업은 아직도 잘 되고 있지만 그때 일만 생각하면 동순애를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느끼는 점은 사람 믿지 말자. 그리고 남의 선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예요. 또한 제가 이번 역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계속 일을 부딪혀 나가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언제쯤 동서애가 용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서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마음도 있어서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일이 참 우프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남을 믿지 말란 경각심을 가지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가족에게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었는데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네요. 2년 전에 언니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생겼다며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가 언니는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집안 망신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알려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냥 한 귀로 흘러 들으시면서 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반복이고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2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만남을 지속해 오자 부모님께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며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 또한 언니의 마음이 궁금했고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언니가 이제 한 사람한테 정착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겠다는 말이야?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생긴 건데? 선정아, 제대로 된 남자랑 만나고 있는 거지? 너한테 조금만 물어보려 해도 워낙 숨기고 말을 잘 안 해주니까 여태까지 관심 없는 척 했다만 엄마가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아니?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아무나 막 만나고 다니는 줄 알아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서 만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는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년 동안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고 능력 있는 남자예요. 조만간 인사시키려 데리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얼마나 능력 좋은 남자길래 언니 입에서 데리고 온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야? 나는 저번처럼 또 이상한 상황 생길까봐 걱정이네. 그건 나도 몰랐던 건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왜 다시 꺼내는 거야?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2번 다시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 언니가 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야?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돈들 사업한다고 전부 다 털어줬었는데 결국 그 돈 가지고 도망쳤잖아. 언니는 예전에 꽤 오랫동안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요. 첫사랑이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언니는 지속적으로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그 남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계속 미루고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모아둔 돈을 계속해서 뺏었으며 결국 바닥까지 보이게 만들었었죠. 저희 가족 모두 그 남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집에도 몇 번 와서 함께 식사도 했었기 때문에 정말 결혼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그 남자는 조용히 사라져 버렸고 2번 다시 언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핑계로 언니를 이용해 먹은 거였죠. 그날 이후 언니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가족이 알고 있던 순수했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게 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언니를 버리고 사라졌던 남자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고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조용히 만나오던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갑자기 꺼냈고 저희는 그때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였죠. 당연히 능력 좋은 남자라고 언니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도 불안해하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언니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저희 남편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언니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불안해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언니는 그 남자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잡게 되었고 알려준 날짜에 온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약속된 날짜에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겼고 저는 아는 지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장례식장을 다녀와야만 했어요. 결국 저희 부부 없이 언니는 남자와 인사를 드리러 부모님 집에 들르게 되었네요. 저 또한 궁금하기도 했지만 장례식이 우선이라 나중에 기회 될 때 얼굴 보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던 남자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엄마의 말을 문자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저희 부부는 일정을 마치고 부모님 집으로 곧장 향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자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언니는 왜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야? 말도 마라. 너희가 안 오길 천만 다행이다. 내가 정말 기가 차서 어떻게 된 게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왜 하필 그런 남자야? 그 사람이 뭐가 어때서? 나는 좋기만 한데 엄마랑 아빠는 왜 부정적인 면만 보시는 건데요? 요즘 그런 건 거의 다 기본적으로 한다고요. 선정이 너 인생 막 살기로 한 거야? 도대체 그놈이 뭐가 좋아서 2년 동안 만나고 다녔던 거니? 성격이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몸은 돼지에 그림까지 새겨놓고 금목걸이 금팔찌가 말이 되니? 누가 봐도 전형적인 동네 양아치 같은 놈을 내 사이로 받아들이라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남은 인생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언니 미쳤어? 방금 아빠가 한 말 사실이야? 내가 두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한 말만 들어도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는데? 너는 알지 못하면 빠져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왜 함부로 판단들 하는 거야? 이런 말 들으려고 그 사람 인사시켜 준 줄 알아?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야. 너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모양이야? 그냥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엄마와 아빠는 언니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았는지 방문을 쾅 닫으시며 들어가셨고 언니도 눈물을 훔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있어봤자 좋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서 돌아오긴 했지만 언니가 계속 마음에 걸렸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부모님께서는 결혼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셨고 언니는 무조건 결혼하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언니 때문에 쓰러지게 되셨고 아빠는 매일 술을 드시게 되는 안 좋은 상황들이 지속해 왔어요. 남편도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언니는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안 좋은 말까지 서슴없이 뱉어댔고
부모님은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며 매일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가 정해지게 되었어요. 언니는 그제서야 밝은 얼굴로 부모님께 사랑한다며 본래의 성격대로 돌아갔고 결국 약속된 날짜에 양가 집안 모두 한자리에 앉아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살폈어요. 저는 언니가 결혼하겠다는 남자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처음 보는 순간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었어요. 왜 저런 남자와 인생을 함께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 보였고 상견례를 진행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그늘만 가득해 보였어요. 저는 아들이 평생 혼자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짝은 정해져 있나 봐요. 제 아들이 저렇게 참한 색시를 데려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찌나 예의 바르고 인성이 좋던지 지금까지 노력해서 키워오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네요. 결혼은 서두르는 게 좋겠죠? 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저도 제 딸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도 놀라는 중이고요. 엄마, 이왕 상견례 하는 거 얼굴 좀 펴고 얘기하세요. 누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상견례장에 나온 줄 알잖아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잘 알고 계시죠? 어머님께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세요. 정말 잘해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 좀 웃어주세요. 장모님,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신 거예요? 앉은 자리가 불편하신 거면 좀 더 편한 의자로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선종아, 종업원 좀 불러봐. 여기 장소가 얼마짜리인데 의자를 이런 걸 가져다 놓는 거야? 나도 덩치가 있어서 의자가 계속 불편했었거든.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저를 급하게 찾으셨다고요? 음식은 코스 요리라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한 번 더 내어드릴까요? 그쪽에 여기 식당 매니저라며? 그런데 일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 우리 장모님께서 자리가 불편하시다잖아. 그리고 나 지금 앉아있는 거 봐봐. 내가 이런 작은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겠어? 좀 더 제대로 된 의자 없는 거야? 비싼 돈만 받아먹으려 하지 말고 식당에 돈을 투자하라고. 이러니 장사가 안 되지. 빨리 가서 좋은 의자로 바꿔와. 매니저가 돼가지고 눈치가 왜 이리 없는 거야? 아들, 그만해라. 지금 한창 분위기 좋은데 왜 그래? 저분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음식 시켰다. 드시면서 대화 나누도록 하시죠. 예비 형부는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고 저희는 그런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자 남편도 이건 아니라는 듯 고개를 흔들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예비 형부네 가족들은 눈치가 없는 건지 마냥 좋다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결혼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며느리를 볼 수 있게 되니 기분이 좋으셨는지 끊임없이 웃으며 상견례의 분위기를 즐기셨어요. 이런 사람들과 딱히 할 말도 없어 보여 아무 말 없이 음식만 깔짝거리고 있는데 예비 형부가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냐며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어색하게 미소만 띠자 또다시 종업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음식 맛이 형편없다며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셔츠 단추를 풀더니 몸에 있던 그림을 종업원에게 보여주며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음식이 다 식어서 맛이 없으니
다시 내어오라는 말에 종업원은 기가 눌려서는 급하게 따뜻한 음식으로 다시 내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비 형부는 혼자 흥분해선 자리에 털썩 앉더니 식당 서비스가 형편이 없다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뭐가 그리 좋은지 그런 예비 형부를 바라보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결혼은 저희 집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언니를 화장실로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알 수 있었고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네요. 언니, 지금 저분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빠, 엄마 표정 봤어? 이건 불효나 마찬가지라고. 도대체 저런 남자가 어디가 좋아서 2년 동안 만나고 있었고 결혼까지 생각한 건데? 종업원한테 얼굴 들이밀면서 손 올려붙이려고 겁주는 거 못 봤어?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너는 여기까지 와서 또 왜 그러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셨으면 된 거 아니야? 결혼시켜 주시겠다잖아. 그런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야? 저 사람이랑 함께 다니면 얼마나 든든한 줄 알아? 남자는 저렇게 듬직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도 건들지 않잖아. 거기에다가 능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남자인데 여태까지 결혼 안 한 게 나는 그게 더 신기하더라. 만나야 될 인연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된다고.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할 인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상견례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들어가도록 해. 언니,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사람 보는 눈이 정말 바닥이구나. 저런 모습이 듬직한 거라고? 아무도 건들지 않으니까 남자다운 거야?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을 안 건드는지 알아?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는 거 몰라? 저런 사람들이랑 엮여봤자 좋을 것 하나 없으니까 그냥 말도 섞지 않는 거라고. 누가 봐도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사람이잖아. 언니 인생 말아먹고 싶은 거야? 저 집안과 결혼하면 언니 인생 끝나는 거라고. 거기에다가 저 사람 손버릇도 있는 것 같아. 다혈질에 흥분하면 손부터 올라가는 신용을 하는 걸 보니까 언니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얼굴에 멍으로 가득해질 거라고. 당연히 지금은 서로 애정이 끓어서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전부 다 알게 되는 거라고. 이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선배로서 충고해 주는 거야.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데 내 인생을 왜 강요하려는 거야? 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언니는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대로 언니와의 거리마저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너무 눈에 훤히 보였네요. 한참 동안 화장실에서 고민을 해봐도 이 결혼은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남편을 따로 불렀습니다. 끝까지 침묵을 지킨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상견례에 나온 저 사람들과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본인도 피해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남편도 무조건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네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면 결혼식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운 뒤에 다시 상견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 예비 형부는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니 앞으로 언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며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듯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원래 말수가 적나?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 무슨 일 하는 거야? 옷차림이나 겉모습을 봐선 그냥 월급쟁이 같은데? 일자리 없으면 내 밑에서 일할래? 주위에도 동서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동생들이 꽤 있는데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해주고 있거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 남의 가정사에까지 관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필요한 말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래 입이 무거울수록 실수를 하지 않는 법이죠. 너무 말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장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희 가족 문제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저도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나는 동생 같아서 도와주려 했던 거지. 불편하게 생각한 거야? 나는 지금 동서 벌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돈을 쥐어줄 수 있는데?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되는 건데? 어차피 일반 직장인이면 평균 연봉 3천쯤 되지 않나? 내 말이 맞지? 남 밑에서 연봉 3천 받아가며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은 워낙 불리해서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가는 거고 쉬고 싶을 땐 또 쉴 수 있으니 내 밑에서 일하는 게 어때? 나는 연봉 3억이거든. 남자가 이 정도는 벌어야 목에 힘주고 다니지 않겠어? 누가 봐도 우러러 볼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남들이 무시를 하지 않는다고. 여기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한번 봐봐.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고개 굽신거리고 온갖 안 좋은 말은 다 들어가며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잖아. 동서도 연봉 3천 벌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 이제 곧 자식들도 낳을 테고 집안의 기둥이면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굵직해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주는 건데 돈이면 장땡인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연봉이 3억이나 되세요? 정상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들인가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셔야 제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죠. 형님 밑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벌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비 형부는 굽신거리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기분이 상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주위 사람들은 굽신거리며 고개를 숙였겠죠. 연봉 3억 정도라고 했으니 그 세력은 엄청났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어떤 식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남편이 기세에 눌리려 하지 않자 예비 형부는 자신의 겉모습에 기죽지 않는 남편에게 약간 당황했는지 더 강한 모습을 과시하려고 셔츠의 단추를 절반 이상 풀어헤치며 몸 안에 새겨진 그림을 의식하게 만들었어요.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돼지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저질스러운 몸을 보고 있던 제 눈이 썩어 들어갈 것 같은데 언니는 뭐가 좋은지 형부의 팔짱을 끼며 서둘러 결혼 날짜를 잡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형부가 여자들이 알지 못하는 남자들만의 무언가를 눈빛으로 주고받았는지 형부는 무거운 목소리로 상견례의 분위기를 조성했고 순식간에 양가 집안은 형부와 남편의 대화에 집중하며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 봐. 여기 가족들은 전부 다 나를 좋아해 주는데
왜 동서는 나한테 불만이 한가득인 것 같지? 내가 동서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는 태도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내가 느끼고 있는 게 틀리지 않았지?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집안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위로서 한마디 드릴게요. 솔직히 가족 전체가 이 결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 분처럼 몸에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서 사람을 막대하고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 형이 하도 고집을 부리고 무조건 결혼 진행하겠다며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상견례 장소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이 결혼 반대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제 아내가 처형과 화장실에서 결혼에 대해 반대를 했었고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네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재력을 과시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아버님, 지금 동서의 말이 사실입니까? 선정이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계시다는 게 확실해요? 저한테는 그런 내색 전혀 안 하셨잖아요. 선정이만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털어놓겠네. 우리 집안은 성품이 좋은 사이를 원하고 있는데 자네는 한참 벗어나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선정이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었네. 아마 선정이는 자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지. 워낙 불같은 성격이라 난리칠 게 뻔할 텐데 알려줬겠나? 만약 내 딸과 결혼을 한다 해도 나는 자네를 사이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을 테고 아마 내 딸과의 인연을 끊을지도 모른다네. 아빠의 말이 끝나는 순간 예비 형부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바닥으로 강하게 던져버렸고 화를 억누르려고 참고 있었습니다.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깨진 유리 조각이 퍼지게 되었고 이 소리를 들은 종업원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살피면서 깨져 있는 물컵을 급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비 형부는 종업원의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고 종업원을 가까이 불러 화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빗자루질을 했다며 당장 환불해달라고 종업원의 멱살을 부여잡았어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남편이 형부와 종업원 사이를 말리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데 형부가 자기가 종업원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남편을 강하게 밀며 바닥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곤 비명을 질렀고 남편이 머리에 손을 올려 고통스러워하길래 급하게 달려가 확인을 해보니 머리에서 출혈이 나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언니가 한마디 했네요. 그러니까 제부는 왜 이 사람이 종업원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 끼어들고 그래요? 제일 싫어하는 짓을 방금 한 거라고. 내가 봐도 선을 넘은 것 같네. 언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말린 게 잘못됐다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는 거지? 우리랑 정말 인연 끊을 작정이야? 한 번밖에 없는 상견례를 망친 게 누군데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했잖아. 얼마나 오래 있는다고 그걸 못 참아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맞아도 싸지. 나 같아도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상견례까지 와서 결혼 반대한다는 말은 왜 하는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아주 물로 봤었나 봐. 동서는 나를 뭘로 생각하고 있었길래 개념 없는 짓을 내 앞에서 서슴없이 하는 거지?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동네 생 양아치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한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거 알지? 이것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내가 너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데 어디다 대고 반말하는 거야?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해볼 테면 해봐. 그럴수록 당신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니까. 장인어른,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 장모님 모시고 먼저 들어가세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놈은 공밥도 아깝지만 그래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잖아. 어차피 이번에도 결혼은 물 건너 간 것 같다. 그만 돌아가자니까. 언니의 시어머님은 더 이상의 결혼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예비 형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부탁을 했지만 형부는 벌써 이성을 잃었는지 시어머님의 손을 뿌리치며 자기 몸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고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도 그만하자며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리고 말았네요. 언니는 저희를 바라보며 형부 옆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있었고 부모님의 허락 없어도 결혼하면 되는 거라고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남편은 넘어지면서 몸 안쪽에 달아두었던 배지가 빠졌는지 한쪽 손으로 출혈이 나지 않게 머리를 잡은 채 바닥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형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거지 같은 놈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며 막말을 퍼붓고 있었죠. 저희는 예비 형부의 말을 무시한 채 남편 몸에서 떨어져 나간 배지를 찾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들자 얼굴빛이 사색이 되고 말았네요. 시어머님은 형부에게 손에 쥔 배지를 보여주었고 형부도 그걸 본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님의 손에 쥐고 있는 배지를 돌려받은 다음 몸에 다시 착용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형부는 사태 파악을 했는지 언니한테 왜 저희 남편이 변호사인 걸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저희 가족 일에 형부가 워낙 관심도 없었고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언니는 제가 남편을 데려왔을 때도 관심 밖이었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겠죠.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 남편이 변호사였다는 것도 아예 까먹고 지내는 듯 보였어요. 남편은 가슴에 배지를 단 뒤에 예비 형부에게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몸을 피했던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대신 담당 변호를 해주겠다고 명함 하나를 종업원에게 건넸어요. 종업원은 그날 식당에서 난리를 친 사람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소송 걸게 해주겠다며 종업원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그놈을 법적인 처벌로 소송을 걸게 되었고 상견례 이후 언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처벌 내릴 거냐며 인연 끊겠다는 말에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딸 하나 없다 생각하고 인연 끊는 게 모두의 행복일 것 같다면서 언니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놈에게 소송을 걸면서 알게 된 사실에 저희 가족은 또 다른 충격에 빠지고 말았네요. 연봉 3억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은 알고 보니 빈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허세로 가득했던 정말 인간 이하의 쓰레기였습니다.
동네 음식점들 돌아다니며 오토바이 배달질을 하면서 연봉이 3억이 아닌 3천 정도 벌고 있다는 걸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만나면서 보여줬던 재력은 전부 다 대출이었고 외제차는 렌트해서 빌린 거였네요. 그리고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에게 함부로 손을 올려 구치소도 몇 번이나 들어갔다 하면서 전과 3범인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들과 거짓들이 전부 다 밝혀지자 그제서야 언니도 정신을 차렸는지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고 무조건 부모님 말에 따르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현재까지 용서해주지 않고 있어요. 또다시 그런 놈들을 만날까봐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네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 남편이 연봉 3천이 아닌 연봉 3억 정도를 받고 있지만 쓰레기 같은 놈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던 남편의 모습이 저는 더 멋있었고 자랑스러웠어요. 남들 앞에서 과시하는 사람들 중 정상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네요. 남편에게 손을 댄 쓰레기 같은 놈은 지금 구치소에서 썩고 있는 중이네요. 매번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평생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사람 조심하시길 바라며 한 번뿐인 인생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좋은 날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그런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를 악물며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꼭 완치가 돼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그 인간들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가슴에 이상한 몽우리가 잡히면서 약간의 통증이 동반되어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었는데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남편과 결혼을 한 지 3년 차라 아이를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도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터라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었어요. 의사는 저에게 2기 정도 되어 보이고 완치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제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치료를 해주겠다며 4, 5년 정도의 기간을 보셨어요. 다른 곳에 이미 전이가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기간을 길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전부 알게 되셨고 제가 암이라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모는 오열을 하셨어요. 옆에서 남편도 눈물을 훔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6개월 전에 저와 평생을 함께 하실 줄 알았던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서 그 고통이 아직도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불행이 저에게 찾아와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죠. 아빠도 3년 전에 대장암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다 보니 정신을 부여잡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시모는 꼭 이겨내야 한다고 제가 포기하지 않게 손을 잡아주셨지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만큼 너무 많은 불행들이 이어져 와서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은 제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비록 부모님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한 가족처럼 진심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하루빨리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병문안을 오게 되었고 항암 치료로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친구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어요. 병원에서는 언제 퇴원할 수 있대? 수술은 아직 안 해도 되는 거야? 네가 병실에 누워서 지낼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러게, 나도 이 나이에 암으로 병원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이가 되지 않았을 때 얘기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거든.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권하더라고.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보조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해당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종양이 있는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종양이 잘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네. 미세 전이 세포를 없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니까 의사의 말대로 따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 나도 하루라도 빨리 내 몸속에서 종양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전이세포가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려는 것 같아. 그래도 네가 내 얼굴 보러 와주니까 조금은 기운이 난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다고. 항암 치료 받으면 몸이 많이 약해진다던데. 체력이 중요하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아, 그리고 이건 뭐가 입맛에 맞을지 몰라서 과일 좀 여러 개 챙겨왔거든? 너는 아직 젊으니까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혜씨 오셨어요? 뭘 이런 걸 다 챙겨왔어요. 다음에 올 땐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이 사람이 요즘 빨리 태어나고 싶은지 치료에 적극적이라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남편도 제 친구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옆에 있어준 친구 덕분에 기운을 차릴 수 있었고 남편은 제 친구를 배웅해 주고 오겠다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 와서 제 말동무가 되어줬고 항암 치료 받는데 지치지 않게 옆에서 많은 힘을 줬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 주었고 제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 친구 사이에 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이 조금씩 들어왔고 살짝씩 서로를 건드는 터치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자주 얼굴을 봐서 그런지 상당히 친해진 걸 알 수 있었죠. 친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민해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 요즘 내 친구랑 많이 가까워 보이던데 당신이 유부남인 거 알고 있지? 누가 보면 병실에 소개팅하러 나온 줄 알겠어. 그리고 요즘 당신 손버릇이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데 왜 내 친구를 살짝씩 건드리는 거야? 터치하는 당신 손이 점점 가감해지는 것 같아 친구가 불편해할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내가
지혜 씨한테 터치를 했다고? 아, 나도 모르게 그냥 인사 차례로 몇 번 하는 건데 그게 당신 눈에 거슬렸어? 그럼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 되겠네. 그리고 배웅해 주겠다고 나가면 왜 한참 뒤에나 들어오는 거야? 그냥 병실 문 앞에서만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으면 되는 건데 몇 시간 뒤에나 들어오잖아. 아이, 그건 볼일 좀 보느라 늦게 들어오는 거지. 배웅은 병실 앞에서 끝나는데? 당신 설마 지금 질투하는 건 아니지? 요즘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니 예민해졌나 보다. 일찍 누워서 자는 게 좋겠어. 나도 내일 새벽같이 출근해야 돼서 오늘은 서둘러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오늘은 혼자 있을 수 있지? 당신이 하도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노트북 가져왔으니까 심심하면 인터넷 좀 하다가 자든지 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럼 푹 쉬고 있어. 제가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행동을 했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남편과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씩 의심이 되기 시작했죠. 남편한테 주의하라고 말을 했던 건 터치뿐만이 아닌 서로가 주고받는 눈빛에 느껴지는 감정이 좀 달라 보여서 조심해 주길 바랐던 건데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항암 치료로 정상이 아닌 몸 상태라고 했지만 둘 사이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심상치 않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둘 사이에 지나치게 가까워진 관계가 결국 제 감정을 터트리게 만들었고 남편이 제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는 내 친구라고. 아무리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해도 둘이 지켜야 할 게 있는 건데 왜 친구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건데? 이건 아니지 않아? 아, 내가 그랬나? 아, 요 근래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동생 같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올라갔네. 지혜 씨, 제 행동이 불편했어요? 네?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저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는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손을 올렸는지도 몰랐어. 은실이가 많이 불편했었나 봐요. 앞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야겠네요. 내가 너무 과하게 행동을 했었나 봐요. 내가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터치가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지금 내가 이 사람 행동 하나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지혜 너도 행동이 지나친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 옆에 있는 사람 유부남이야. 나랑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웃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깔깔거리면서 허벅지에 손까지 올려 터치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환자라도 눈은 잘 돌아가거든? 둘이서 하는 행동들이 지나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설마 둘이 그런 사이는 아니지?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보는데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어머,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랑 같이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까지 나를 몰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데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거 아니야?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서운하긴 하네. 먼저 일어나 볼 테니까 푹 쉬어라. 당분간 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완치되길 바랄게.
친구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서로의 행동이 내 눈에 거슬린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런 저를 안 좋게 받아들인 친구의 돌발 행동이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왜 그랬냐고 환자인 저에게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냈어요. 저한테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남편은 막말을 쏟아내었죠. 당신이 힘내라고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유부남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야? 대화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데? 당신 수발 드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모두가 희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꼭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했어야 돼? 좋게 넘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혹시 암이 머리로 전이가 돼서 성격까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방금 뭐라고 했어? 암이 머리로 전이가 됐냐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냥 남이야?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잖아. 그래서 내가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것 뿐인데 이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 앞에서 처신을 잘했었겠지. 예민하게 받아들인 당신이 문제지. 좋은 분위기를 다 망쳐버렸잖아. 집에서 쉬고 싶고 힘들어도 아픈 당신 앞에서 내색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바람 피우는 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좀 전에 했던 그 말이 나랑 지혜 씨를 불륜남녀로 만들어 버렸다고. 오늘은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혼자서 시간 보내. 이런 기분으로 당신 옆에 있어봤자 뭐하겠어? 스트레스만 더 줄 텐데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낫겠지. 화를 내야 될 사람은 저인데 되려 남편이 더 흥분해서는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고 그 모습에 놀란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지할 때라곤 남편밖에 없는데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막대하는 모습에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거침없이 상처되는 말을 쏟아낸 남편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 병원에서는 저 혼자 남게 되었고 서운했던 감정이 터져나와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병실에서 뛰쳐나간 뒤로 며칠간 병원에 오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대신 시모가 이틀 뒤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힘든 몸을 일으켜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저를 바라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온 것 같니? 너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었다면서? 죽을 날이 가까우면 막말을 뱉는다더만. 너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러디?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며 희생하는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 수가 있어? 내 아들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넘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3년밖에 안 됐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내 아들 고생 다 시켜놓고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는 거지?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참다
시선이 너무 불편해서 자제 좀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던 것 뿐이에요. 너무 대놓고 서로가 터치를 하는데 그걸 계속 허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지만 제가 그 사람 아내고 그런 모습이 싫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이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어머님도 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오신 이유가 저한테 한마디 하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 네가 생각 없이 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아들이 병원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니? 너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니? 젊은 나이에 암이 웬 말이야.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 시작했으면서 내 아들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았잖니. 암에 걸린 사람은 항암 치료 받으면 아이 가질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한다더만 우리 집안대는 누가 이어줄 거야? 우리 집에 사제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었으면 당장이라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뭘 할 수가 있는데 너희 부모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서 그동안 불쌍한 마음에 아껴주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네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후벼 팔 줄은 전혀 몰랐다. 평생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둘이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니? 앞으로 내 아들을 더 의심할 테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게 뻔한데 너희 둘이 서로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 없잖아. 어머님, 그건 제가 그이랑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불륜남으로 몰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그이랑 대화 좀 하게 연락 좀 해주세요. 서로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야 하잖아요. 제 전화는 받지 않으려 해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니? 나는 너희 둘이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서류에 도장 찍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 아들 인생에서 그만 빠져 죽어라. 시모는 제 말을 더 이상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다시 되돌아봤지만 저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친구가 제 앞에서 보인 행동은 분명 잘못된 거고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뿐인데 그게 이혼까지 가게 될 정도로 큰 문제로 다가올 상황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더는 치료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치료를 그만받고 퇴원하겠다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한바탕 뒤흔들고 간 이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병 걸린 제가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었죠.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버렸으면 문제는 심각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남편의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쌓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제 말에 거부를 했어요.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껏 살아온 시간 나한테 보상이라도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면 하루빨리 퇴원하지 그래? 나랑 사는 게 힘들면 그만하자는 거야. 내 몸이 온전치 않은데 뭐하러 같이 살아가려는 건데? 당신은 이미 나에 대한 감정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 그렇다고 환자인 너를 두고 이혼을 하면 내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아?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치료에나 집중해. 나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왔지만 법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부부이고 내 할 도리를 하기 위해 온 것뿐이야. 내가 한 행동들이 많이 거슬렸다면 앞으로 조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말을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어. 서로 힘들다 보면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 건 당연한 거야. 넘어갈 수 있는 건 좋게 넘어가자는 말이야. 남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고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친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둘이 약간의 텀을 두고 들어왔지만 서로 입을 맞춘 것 마냥 시간 간격을 두고 들어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이미 둘은 상당히 가까워진 사이가 되어버렸는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었죠. 하지만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먼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시모의 말대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최대한 안 좋아진 상황을 다시 풀어나가려 했었어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 힘이 들어 지쳐버린 나머지 병상에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건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제 앞에 보이는 하나의 장면에 다시 눈을 질끈 감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친구의 입에 황도캔을 떠먹이면서 서로 꿀이 떨어지다 못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과 함께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은실이 부모님 집이 정말 좋긴 하더라. 거기가 정말 우리 집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 것 같아? 그냥 병원에서 쭉 살게 하면 안 돼? 아직 수술도 받지 않았으니까 항암 치료로 암이 줄어든다 싶으면 수술 날짜 잡겠지. 어차피 암이 한번 생기면 다른 곳에도 이미 전이가 많이 됐을 거야. 그럼 병원에서 살아야 될 날이 많아지겠지. 내가 알아봤는데 암 2기가 넘어가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 그리고 젊은 나이일수록 진행 속도가 빨라져서 더 힘들다던데? 장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시던 그 집이 지금 아마 40억 정도 될걸? 괜히 비싼 게 아니야. 그쪽 주위 입지를 봐봐.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냥 앞으로 거기에서 우리 둘이 쭉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은실이 얘는 언제 깨어나는 거야? 우리가 하는 말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의사가 그러는데 약 기운 때문에 늦은 저녁 시간이나 되어서야 정신을 차릴 거래. 요즘 이 사람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데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수술도 하는데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 봐. 그나저나 나는 지혜 부모님 얼굴 언제 뵈지? 정식적으로 인사는 드려야 할 거 아니야. 뱃속의 아이도
생각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 사람이랑 하루빨리 이혼하기를 원하쇼. 병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대. 나도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께 말을 하고 싶긴 하지만 은실이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오빠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꺼내면 우리가 불륜인 걸 인정하는 거잖아. 암환자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소? 이케야 몇 년이야. 그럼 그 전까지 우리 관계를 최대한 숨기고 있다가 세상 떠나면 그때 정식으로 결혼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40억 집이 눈앞에 있는데 이건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소? 오늘도 나랑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있다가 갈 거지? 남편과 친구는 제가 상상했던 대로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집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을 했었는데 그 집을 지들 집인 양 드나들면서 항암 치료받고 누워있는 저를 보며 비웃는 두 연놈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는 걸 최대한 억누르면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자 남편과 친구는 한참 뒤에나 깨어날 것 같다면서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친구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은 병실을 나가게 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둘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의사에게 사정을 얘기한 뒤 힘든 몸을 이끌고 택시에 몸을 실어 두 눈으로 현장을 보기 위해 엄마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정말로 엄마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입원을 했었을 당시 엄마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 몇 개 있어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줬었거든요. 엄마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전자키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은 다음 집안에 발을 들였고 가지런히 놓여있는 남편과 친구의 신발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좋지 않은 몸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용하셨던 방을 남편과 친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역겨웠습니다. 현장을 급습하려고 방문 손잡이를 잡은 뒤 문을 활짝 열려는 순간 남편의 한마디에 온몸이 경직이 되었어요.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건에 남편이 개입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저번에 말했던 거 다 사실이라니까. 내가 뭐하러 지혜노한테 거짓말을 하겠소. 장모님이 나를 그동안 얼마나 안 좋게 봤었는데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털어놓으셨어. 내가 여자들한테 너무 들이댄다고. 그 사람 없을 때 몇 번 지적을 받았었거든. 그냥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뿐인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장모님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하자가 있는 곳에 손 좀 봐달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었거든. 내가 무시를 하니까 결국 장모님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길래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다리를 뒤집어 엎어버렸어.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괜히 성질 건드려서
결국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잖아.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더 살 수 있는 거 삶이 단축돼 버렸지. 그냥 사고사로 처리가 돼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은실이 세상 떠나면 이 집 우리가 전체 리모델링 해서 살까? 아니면 처분하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래? 40억이면 아파트 사고도 남잖아. 아무래도 이 집에서 사는 건 좀 찝찝하잖아. 그냥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한 범인을 찾았다면서 서둘러 부모님 집으로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가빠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소파에 앉아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몇 분 만에 도착한 경찰들은 초인종을 눌렀고 그 소리에 안방에서 튀어나온 남편과 친구는 거실에 있는 저를 보고 경악을 하며 뒤로 넘어져 버렸네요. 병원에 있어야 될 제가 거실에 앉아 있자 어떻게 된 거냐면서 말을 더듬었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남편한테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경찰들을 뿌리치며 난리를 치길래 좀 전에 나눴던 남편과 친구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그제서야 발버둥 치던 몸을 멈춘 남편은 순순히 경찰들에게 연행이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숨긴 친구 또한 경찰서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부모님과 친구 부모님께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현실을 거부하셨지만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조사 끝에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평생 모르고 살 뻔했던 엄마가 세상 떠난 이유가 밝혀지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해 현재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조치 중이고 친구 또한 범행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도 숨긴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내리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는 이혼 절차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밟았고 친구에게는 상간녀 소송까지 추가한 상태죠.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갔지만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두 금수들에게 있는 힘껏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며 병실에 있는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남편과 친구에게는 조금의 선처도 베풀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도 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날짜까지 잡혀 있는 상황 속에 두 연놈들의 저지른 행동에 대해 소송을 하려 하니 많이 버겁네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이 너무 크게 다가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제가 이 암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가 그 인간들 앞에 서야 제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요. 꼭 암을 이겨내서 제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다행히 암세포가 다른 곳에 전이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있을 경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지만 그 인간들보다 먼저 눈을 감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